이게 2008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순매도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모든 게 맞춰져 있거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안색이 좋지 못합니다. 이게 워낙 바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증시가 뭐 아시다시피 한 6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폭락스러운 그쵸. 그런 현상이 발생을 네.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하반기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뷰를 제시해 주시기로는 네. 한 3분기 정도에 반등을 한다. 네. 그리고 4분기 재착 하락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밴드가 확 낮아졌거든요. 낮아졌죠. 갑작스럽게 네, 네, 폭락 맞습니다.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증시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경로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기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면서 네. 안개였다가 이제 먹구름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의 페달을 가속화하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경제가 잘 흘러갈까? 연준이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고속도로를 사고 없이 잘 달릴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경착륙은 좀 불가피하고 그리고 침체 가능성도 이제 4분기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좀 커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3분기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10월 초부터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낙폭과 대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본다면 어쩌면 기술적 반등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흐름 자체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레벨이 떨어진 데 따라서 밴드가 조금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지번에 한 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2600선에서는 좀 떨어질 때마다 좀 나눠서 사고 2500선대에서는 좀 많이 사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 비중을 늘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대부분 만회하고 또는 일부 종목들은 좀 플러스 반전을 한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지수가 올라갈 수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 사실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2,500선을 바닥으로 봤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 코스피가 이제 한 3,300에서 거의 한 2,900까지, 2,800까지 한때 떨어진 적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좀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한 2,600, 2,500이면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죠. 2600까지 네. 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600, 2500 뭐 최근 6월 달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네. 락바텀은 2360, 2400을 깨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벨을 보면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면 이 정도로 빠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악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던 걸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 네. 긴축이 강해진다. 네. 경기 침체 올 거다. 이 세 가지로 계속 시장이 맞아요.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변동성이 반영됐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해서 리스크 지표를 좀 가늠하는 거예요. 네. 3월, 5월, 6월 고점입니다. 근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더 강해지진 않고 점진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고 빅스라고 해서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도 네. 3월, 5월, 6월이에요. 보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지수의 흐름들은 3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3월 저점, 5월 저점, 6월 저점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냐? 이해를 못 하겠다. 저도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변화로 전부 다 플러스고요. PMI나 ASMG 지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확장 국면이에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약간 발표된 경제 지표는 계속 둔화된다는 약간 그러니까 둔화되는 건 맞는데 네. 수축되거나 경기 침체를 읽을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데 나가면은 기자분들이나 패널분들도 지금 ISM 저역지수나 PMI가 다 50 밑에 있는 줄 아세요. 다 50 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들,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로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가 요거 그림인데요. 전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약세 전망, 강세 전망, 그리고 강세와 약세 전망이 스프레드인데 네. 코로나19 때를 넘어서 2008년까지 약세 전망이 올라왔습니다. 강세 전망은 2008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를 보면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약세 전망이 강하다라는 거고 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강세 전망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2008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아, 14년 만에 거의 최저점이네요. 네. 근데 2008년이 언제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주택 맞아요. 시장이 망가지고 부채 사이클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을 쭉쭉 밀어냈다라는 그림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크로 팩터라든지 아니면 환경, 투자 환경보다는 심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침체를 일정 부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그러면 왜 코스피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6월 달에 왜 꼴찌를 했냐 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6월 20일 그 주간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그러니까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뭐 스탁론이라든지 그리고 CFD 계좌 같은 그런 레버리지 계좌들이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느 정도가 나왔냐를 봤더니 28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3조 9천억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년 3월 코로나19 저점 수준까지 한꺼번에 물량이 출하됐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 강도가 컸냐라고 하면 충격 강도로 본다면 2020년 3월보다 더 셌어요. 왜냐면은 거래대금하고 신용잔고 비율을 봤을 때 네. 거래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네. 신용잔고 규모는 비슷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미치는 충격 강도는 더 셌다라는 거죠. 이게 거래 대금 대비 이제 시장 네. 잔고 감소 규모를 봤더니 이게 25% 근처까지 가면서 24.9%까지 가면서 이게 2020년 3월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레벨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충격의 강도, 레버리지 충격은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 6월 말을 지나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지만 7월 들어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런 반대 매매, 디레버리징 충격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을 볼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반대 매매가 나올 걸 아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20일하고 20일하고 22일이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데 네. 월요일 날 대폭락을 하면서 2,400을 깨고 2,300선대로 들어갔고 수요일 날은 2,300선대까지 근처 초반까지 갔던 그림이거든요. 이때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일간 데이터로는 잡히질 않아요. 네.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이 선물 계약을 2,000계약을 팝니다. 시작과 함께. 그러면 반대 매매랑 이 2,000계약 때문에 쫙 빠지죠. 2,000계약 팔면은 이제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네. 그럼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하다가 이제 8,000계약까지 팔아요. 장중 내내 이렇게 쫙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반대 매매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막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막 밀리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8,000계약, 월요일은 8,000계약까지 팔았다가 장 막판에는 1,000계약 이하로 줄였어요. 쫙 밀어내고 7,000계약 이상을 샀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비슷하게 6,000계약을 매도하고 또 1,000계약 이하로 줄였어요. 5,000계약을 환매수하면서 좀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레벨을, 그러니까 국내 수급이 워낙 얇아. 거래대금이 지금 7조, 8조밖에 안 되거든요. 한때 4조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7조, 8조, 40조죠. 7조, 8조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파생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전략이 맞물렸던 게 21대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는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중국 PMI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맞아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았는데 탈중국 발언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는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엇박자들 거기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이 2분기는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 파란색이 외국인 20일 누적 순매도를 시가총액으로 나눠준 건데요. 네. 그 비중을 본다면 올해 저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도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 외국인 매도 요 두 가지 팩터로 시장이 2300선 초반까지 밀렸는데 장중에는 2300이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코스피만의 차별적인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국내 수급 변수는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약간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네. 수급적인 악재가 좀 지배적이었다.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외국인이 또 적극적으로 역으로 활용을 하다 활용하고, 보니까 네. 그런 취약한 수급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그런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게 있어야지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네.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진정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들이 막 겹쳐져 들어왔죠. 반도체 업황 불안, 무역 수지 적자 확대, 거기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유가가 안정이 되면 많은 것들이 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진정이 될 거고,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이 되면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좀 이제 7월 8월 되면서 1250원대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0원이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또 레벨 다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날이 올까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가가 120달러 근처 갔을 때 네. 전부 다 150달러, 180달러, 어떤 데는 300달러 막 간다라고 했잖아요. JP모건은 최근에 뭐 380달러. 380달러. 네. 근데 지금은 네.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한쪽에 대한 뷰가 쏠려 있다면은 좀 반대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저는 환율이 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최근에 약간 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그 제니 옐런 네.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 얘기도 뭐 슬슬 네. 나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런 뉘앙스도 있고 또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관세 철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 뭐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한두 달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모든 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난번에 나오셔서 아마 그 반등을 할 때 네. 상단이 한 2,800 2,800 정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네. 제가 이은민 팀장이 왜 기술적 반등을 계속 얘기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네. 요 파란색이 네.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금융 위기 수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 회색 선들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EPS 전망치를 가지고 전년 대비 변화를 해준 거예요. EPS만 약간 마이너스고 전부 다 플러스거든요. 네.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진 적은. 네네. 그리고 여기 뭐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수출, 광공업 생산, 수매 판매, 경기선행지수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 마이너스로 한 거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시그널적으로 없는데 네.
이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평균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떨어진 겁니다. 발생 확률적으로는 2.5% 미만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약화되는 그림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두 달 내에. 그러면은 이 평균치를 보면은 15%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갈 수 있고. 아, 그래서 2,300에서 15%라고 본다면 한 2,650선 정도. 이게 불과 이제 한두 달만 하더라도 저 정도는 뭐 저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는 저기까지만 올라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정도 레벨이면 네. 바닥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했던 바닥이죠. 레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레벨이 다운된 데 따라서 좀 반등 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눈높이를 좀 낮추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600, 2,500선에서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코스피가 한 2,650, 2,600을 넘어서는 시점에 좀 정리를 하실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초에 작성한 거라서 네. 최저치가 3천이 깨졌던 건데 지금은 아마 2,340, 50 돌파 시도를 하고 있겠죠. 여기 정도까지. 네. 뭐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언더슈팅이 있었던 만큼 저는 오버슈팅이 좀 있으면서 2,650, 어쩌면 2,700선 회복 시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아까 투자 심리 지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심리가 워낙 낮아져 있고 공포심리,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하는 정도까지 심리가 낮아져 있어서 불안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우면은 작은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국면인데 어떻게 봤을 때 이런 막 불안한 상황에서 불이 켜지고 좀 따뜻한 기운이 불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고서 이제 좀 편하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이 아마 7월,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보여주신 약간 펀더멘탈 지표, 뭐 12개월 네. 포워드, 뭐 EPS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너무나 주가가 주가가 먼저 너무나 떨어졌다. 빠졌기 때문에 약간 그게 다시 한번 만나는 네. 어느 정도 그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보죠. 네. 요즘 비유를 많이 드리는 게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펀더멘탈과 네. 주가와 그 심리를 비교한 게 주인과 강아지를 비교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주인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목줄을 기준으로 앞으로 갔다. 좀 목줄이 팽팽해지면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팽팽해지면 다시 주인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걔가 얌전한 강아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인 옆에 바로 쫓아가는 강아지 많지 않잖아요. 네네.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도 키우다 데리고 나가면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지금은 펀더멘탈은 둔화되는 방향,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주식시장은 그 밑을 향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강아지는 저 멀리 가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목줄이 굉장히 팽팽해진 상황이라서 지금은 되돌아올 때가 됐다, 주인한테. 근데 주인은 계속적으로 둔화,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만나는 시점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사실 최근에 하락을 주도한 게 약간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러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 빠졌고 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만 전자 붕괴되고 깨졌죠. SK 하이닉스도 뭐 PBR 1배라고 엄청 싸다라고 네. 했는데 거의 뭐 9만 원까지 내려가고 네네. 그러면 확실히 약간 좀 이런 우려가 좀 둔화되고 약간 좀 증시에 온기가 돈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섹터 중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낙폭과대주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 세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순위를 매겨보면 탑10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탑10이라는 게 많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플러스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서 매력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7월 초부터는 그 종목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지수는 불안해져요. 네. 불안할 수 있어요. 네. 2,300이 깨지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는 반등을 하고 조정을 받아도 살짝 조정받고 또 반등을 하면 더 세게 반등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는 바닥권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낙폭과대 업종들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이번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 아니면 끝났다, 아니면 짧게 끝났다, 더 길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하실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어이없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그 며칠 전에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딱 봐도 컨센서스 하회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엄청 놀랐죠.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뭐 해석이라든지 뭐 기사 이런 걸 보면은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늘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어. 안도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로 주가가 먼저 많이 빠진 거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뒤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 이후 와, 실적 진짜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네. 6만 원도 깨지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실적을 오픈하고 보니까 거봐, 안 좋았지? 그래도 우리가 원래 나쁘게 봤던 것보단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엄청 좋아져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정도로 나쁘진 않네? 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보다 더 떨어진 게 이 정도 내가 생각했던 레벨은 여기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네? 라고 하면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가 좋아져? 라고 묻기보다는 뭐가 덜 나빠질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지금은 전반적인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쪽, 연준의 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도 계속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은 이러한 걱정들을 먼저 여기까지 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것만으로도 둔화되는 속도에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올 수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